그 첫 번째는 한반도 생태계 최고의 포식자로 군림했던 호랑이와 표범입니다. 한 세기 전만 해도 용맹한 호랑이가 한반도의 야생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표범 또한 이 땅의 바위산을 누비며 살았죠. 그러나 인간의 탐욕은 처절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총과 올가미는 한반도 최상위 포식자인 호랑이와 표범을 절멸의 길로 몰고 갔습니다. 과거 포획 사진으로만 남아있는 호랑이와 표범. 그들은 정말 이 땅에서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호랑이는 만년 전 이 땅 한반도에 정착했습니다. 약 7,000년 전에 새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반구대 암각화. 이 암각화에는 고래 외에도 다양한 동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호랑이와 표범. 각기 줄무늬와 매화무늬가 특징이죠. 고구려인들의 사냥 모습을 그린 무용총에도 호랑이가 등장합니다. 또한 조선시대엔 전설과 속담의 단골 소재이기도 했죠. 호담국 한반도. 오랜 세월을 우리 민족과 함께 해왔던 호랑이는 이제 아련한 역사 속 한 페이지로만 남았습니다. 호랑이 사진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입니다. 19세기 말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호랑이와 사냥꾼. 호랑이는 그야말로 대호였습니다. 사람이나 총의 길이로 볼 때 3m에 가까워 보입니다. 한때 이 땅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조선 호랑이. 큰 수컷은 3m에서 3.5m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숲에 서식하는 호랑이는 경쟁자의 침입을 원치 않습니다. 수시로 나무에 몸을 비비고 배설을 합니다. 채취를 남겨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는 것이죠. 산군, 산신, 왕대. 호랑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호랑이의 행동 반경은 약 20km지만 먹이나 짝을 찾기 위해 100km 이상 이동하기도 합니다.
사슴, 노루, 멧돼지 등 대형 동물이 호랑이의 주 먹잇감입니다. 호랑이는 무짐승들이 두려워하는 숲의 제왕입니다. 호랑이는 내륙의 높은 산에 살 것이란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주로 저지대 습지에 서식하며 수영에도 능숙합니다. 호랑이의 먹이 동물들이 식생이 풍부한 물가의 초지로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물가와 해안 지역이 사냥하기 좋은 장소인 거죠. 그래서 과거 호랑이는 우리나라 남부 해안 지역에서 많이 발견됐습니다. 한반도는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식생이 왕성하게 성장하고 그 속에서 그 우제류, 사슴이나 멧돼지 같은 그런 발급짐 동물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번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에 기초해서 호랑이도 곳곳에 많이 있는데 그런 중에서도 바닷가라든가 또 강가, 냇가 이런 지역은 특히 호랑이의 서식 밀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승정원 일기에 관련 기록이 있습니다. 전라도 해안가 목장 주변에 호랑이의 출현이 잦았다는 것입니다. 목장면이란 옛 지명이 존재할 정도로 대규모 국영 목장이 운영됐던 진도. 그만큼 손쉽게 잡을 수 있는 호랑이 먹이 동물이 많았습니다. 아직까지 호랑이 흔적이 남아 있을까요? 신분으로 보면은 진도에서는 진도에 호랑이가 서식하고 있었음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는 은신하고 새끼를 키웠던 호랑이 굴입니다. 우와. 네. 호랑이들은 먹잇감만 풍성하다면 여기서 나오는 물을 섭취하면서 요 주변의 이 건조한 지역에서 휴식을 취하고 또 새끼를 돌보고 그런 게 충분히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구피를 해야 된다면 인접한 굴로도 구피하는 게 가능합니다. 두 발 한 3m 넘네요. 4m. 충분히 여기서 마음대로 새끼 양육하고. 네. 진도에는 여러 개의 호랑이 굴이 남아 있습니다. 호랑이 굴을 중심으로 자신의 서식 영역을 확보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옛날엔 혼례를 올린 신부의 가마에 범 가죽을 덮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범을 두려워했던 우리 선조들은 호피나 표피가 잡귀와 애군을 쫓아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범 가죽은 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양반들은 표피를 가마에 깔고 자신의 위세를 과시했죠. 우리가 흔히 쓰는 개구멍이란 말도 이곳 진도에서 유래됐습니다. 전혀 이해를 못하는데 부엌이 있는 그 문턱 거기는 항상 그 개 구멍을 만들었어요. 진도 읍에서도 마찬가지로. 호랑이가 많았던 진도는 호랑이가 민가로 내려오는 일도 흔했습니다. 이때 집안에서 가장 먼저 호랑이와 마주치는 것이 마당의 개들입니다. 이를 대비해 집집마다 개들이 숨을 수 있는 작은 구멍을 내놨죠. 호랑이는 하루에 6-7kg의 먹이를 필요로 합니다. 1년에 보통 100kg짜리 동물 30-40마리를 사냥합니다. 특히 진도와 같은 해안가엔 먹잇감이 풍부했습니다.
특히 목장이 있어 사슴이나 말을 언제든지 사냥할 수 있었던 진도. 호랑이가 진도로 모여들었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조선은 이미 500년 전부터 나라에서 직접 호랑이 사냥을 관리하고 적극 장려해왔습니다. 호랑이를 잡은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그런 규정입니다. 수령부터 뭐 군인까지 창으로 잡았느냐, 화살로 잡았느냐, 함기나 또는 함정으로 잡았을 때에 대한 규정까지 있어서 어쨌든 그 호랑이를 잡았을 때 얼마나 큰 상이 내려졌는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령 같은 경우 조선에서 호랑이를 잡는 일은 관직의 고하를 떠나 모두에게 우선시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품계가 올라가는 건데 그 규정도 매우 엄격했죠. 굉장히 큰 상입니다. 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목장에서 호랑이와 표범이 나타났는데 그걸 잡지 않아 가지고 소와 말이 5마리 이상 죽으면은 그 목장을 감독하는 감목이란 사람은 장 100대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도 주면 벌도 줬네요. 네네. 조선 호랑이는 사람들의 위협에 늘 시달렸습니다. 성리학을 기본 이념으로 한 조선은 적극적인 농지 개간 정책을 펼쳤고 초기 100만 헥타르에 불과했던 농지는 450만 헥타르로 증가했습니다. 조선 전기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왔던 호랑이의 출현 건수가 급격한 증가와 감소를 보인 데는 이 같은 역사적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호랑이 멸종, 범 멸종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무래도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부가 시행한 해수구제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수구제 정책이라는 것은 사람한테 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다 제거한다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대대적으로 호랑이, 표범, 곰 이런 맹수들을 전멸시키는 그런 정책을 폈었습니다. 일제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호랑이, 표범, 늑대 등의 맹수를 인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잡아들였습니다. 공식 포획 건수는 호랑이 100마리, 표범 625마리. 이는 결국 호랑이와 표범을 절멸의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일본 사냥꾼들이 떠난 뒤엔 서양의 사냥꾼들이 수집 목적으로 우리나라 산에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이 특히나 탐을 낸 건 호랑이와 표범의 가죽. 1925년 표범 가죽 한 장 가격은 쌀 10가마니 가격과 같았죠. 세계 모피 시장에서 표범 가죽은 최상품으로 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아름다운 매화 무늬를 지닌 표범은 그렇게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우리나라 표범이 야생에서 생포된 기록은 1962년 2월 오도산에서 끝이 났습니다. 마을 주민이 놓은 덫에 걸린 표범은 1년생 수컷. 표범을 생포한 일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표범은 창경궁 동물원에 기증됐습니다. 한표라는 이름을 갖게 된 표범은 많은 관람객을 불러 모았죠.
한표는 사람도 먹기 힘든 쇠고기로 식사를 하고 더운 여름엔 선풍기를 쐬는 등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1973년 동물원에서 사망했죠. 사인은 갇힌 생활로 인해 생긴 비만증이었습니다. 이후 표범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고 한표는 한국의 마지막 표범이 됐습니다. 표범은 한반도에서 완전히 절멸한 것일까? 표범이 아직 이 땅에 살아남아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야생동물연합의 조범준 씨는 표범을 봤다고 주장합니다. 그때 이제 표범을 만났던 게 정확하게 기억을 지금은 좀 못하고 있는데 그 낙동정맥상에 있는 면산이라는 곳입니다. 그 사냥 조사를 위해 가지고 올라가다가 그 큰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 앞에서 이렇게 잠시 쉬는 동안에 그 숨소리를 들은 거죠. 숨소리 자체가 그 쇠톱을 줄로 이렇게 가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이렇게 멈춰섰죠. 산에서 음산한 소리를 들었고 직감적으로 맹수라는 느낌에 더럭 겁이 났다는 조범준 씨. 막대기로 나무 둥지를 치자 표범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면산에 사는 야생동물을 조사하기 위해 무인 센서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매달 찾아와 점검하고 있습니다. 돼지가 찍혀 있고 여기 돼지. 그러나 다시 보기를 기대하는 표범은 아직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표범은 고양이과에 속하는 대형 포유류입니다. 행동이 조심스러워 은둔의 사냥꾼이라 불리죠. 줄무늬가 있는 호랑이와 달리 표범은 온몸에 점박이 무늬가 있습니다. 암컷 표범은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주로 바위를 밟고 다닐 정도로 무척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교미는 12월에서 2월 사이에 하며 임신 기간은 약 90일 정도. 보통 두세 마리의 새끼를 낳는데 새끼는 생후 한 달이 지나면 굴에서 나옵니다. 새끼 표범은 2년 가까이 어미의 보살핌을 받은 후 독립하죠. 암컷과 달리 수컷은 좀 더 대담하게 움직입니다. 주 먹잇감인 대륙사슴이 야행성이라 표범도 주로 밤에 사냥을 합니다. 표범 수컷은 여러 마리의 암컷을 거느리는데 번식기를 제외하고는 홀로 생활합니다. 한반도는 독특한 자연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백두대간이라는 큰 산줄기가 하나로 연결돼 있고 작은 산들이 전국에 그물망처럼 퍼져 있어 야생동물이 살기에 좋은 곳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특히 강원도 북부 지역이 호랑이와 표범의 서식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꼽힙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무인 센서 카메라를 활용해 야생동물의 서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강원도 북부 지역에만 150대 이상의 무인 센서 카메라를 설치해 왔습니다.
혹시 그동안 카메라에 표범이나 호랑이가 찍히지는 않았을까? 센서 카메라에는 평소에 보기 힘든 산양이나 담비 등이 찍혀 있지만 표범은 보이지 않습니다. (60년) 동안 사람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어 온 비무장지대는 어떨까? 국립환경과학원은 2009년부터 비무장지대에 무인 센서 카메라를 80여 대 설치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표범이나 호랑이는 무인 센서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이 쉽진 않죠. 워낙 광범위한 지역을 다니는 데다 사람 냄새를 맡으면 피하는 고양이과 동물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 지형상으로 야생동물들이 지나갈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여러 길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설치를 했고요. 또 그 시야가 카메라에 가리지 않고 폭넓게 동물의 모습이 정확하게 찍힐 수 있는 지점이어서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 표범과 호랑이가 살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백두대간이나 민통선 지역의 야생동물 서식 현황을 볼 때 고라니, 노루, 사냥 등 일부 지역에서는 표범이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먹이 조건은 갖춰졌다고 봅니다. 한반도의 지형적인 조건이나 개체수가 늘어난 먹이 동물 등을 고려할 때 호랑이와 표범의 서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1944년) 이래 표범의 포획 기록은 24건 이상 남아 있습니다. 가축 피해를 거의 주지 않고 고산의 바위지대를 선호하는 표범은 호랑이보다 늦게까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총과 올가미로 무장한 인간 앞에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죠. (1970년) 함안 여항면에서 잡힌 표범. 남한 땅 마지막 공식 야생 기록입니다. 생태계의 최고 조절자 호랑이와 표범이 사라진 우리의 야생은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유해조수구제단이 총을 들고 나선 건 멧돼지들이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도심까지 자주 출몰하기 때문입니다. 멧돼지 포획은 신고와 허가 하에 이루어집니다. 멧돼지와 고라니의 왕성한 번식, 최고 포식자를 잃은 혹독한 대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은 아직 있습니다. 호랑이가 나타난 곳은 중국의 홍더우산. 중국 임업국과 무링 임업부가 설치한 무인 센서 카메라에 포착된 것입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이 호랑이는 중국 동북호, 러시아 아무르 호랑이로 한국 호랑이와 동일한 아종으로 밝혀졌습니다. 세계 야생동물기금 WWF 아무르 지부는 현재 멸종위기에 놓인 아무르 호랑이를 보호,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550여 마리에 불과한 호랑이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구조된 호랑이를 야생으로 되돌려 보내는 일은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 회복된 호랑이는 울음소리가 우렁찬 것으로 보아 건강해 보입니다. 이 호랑이도 이제 숲의 최고 지배자로 군림할 것입니다. Для этого, конечно, нужно сотрудничать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нять
Есть ли перспективы обитания тигра на этой территории? Есть ли перспективы прохождения этих тигров к Южной Корее? 러시아 정부는 표범 보호에도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기존의 표범 보호 지역을 확대해 표범의 땅 국립공원을 공표했죠. 러시아 정부가 표범 보호를 시작한 건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되면서부터입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연구자들 외에는 사람들의 출입을 금하고 있죠. 표범이 다니는 길을 보호하기 위한 터널 공사도 한창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앞으로 국립공원에 연간 약 15억 원의 예산과 시설 투자비 약 180억 원을 들일 예정입니다. 표범 연구에는 수많은 러시아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그들은 추적장치 부착 등 첨단 기법을 활용해 표범의 생태 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범 서식 지역에 무인 센서 카메라를 설치해 표범의 개체 수와 활동 영역을 조사하고 흔적을 찾아 건강 상태를 파악합니다. 이곳 러시아 극동 지역은 표범과 호랑이가 서로 영역을 달리하며 공존하는 유일한 서식지죠.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재도 이들의 생존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밀렵입니다. 표범 가죽을 찾는 수요도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죠. 표범에 대한 보호 활동으로 공급이 제한되면서 값은 치솟았고 밀렵꾼들의 수법은 점차 지능화,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표범의 땅 국립공원 내의 밀렵 감시 활동은 아주 철저합니다. 이들은 표범은 물론이고 표범의 먹이 동물인 노루, 사슴, 토끼, 너구리 등에 대한 밀렵 감시 활동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밀렵 감시에 밤낮이 따로 없죠. 이곳의 표범들은 감시원들의 보호 아래 인간의 위협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 남은 아무르 표범은 러시아와 중국, 북한을 합쳐 87마리 정도로 추정됩니다. 표범의 멸종을 막기 위해선 살아있는 개체 수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죠. 표범 보호 활동이 강화되면서 러시아에서는 5년 전 30마리 정도였던 아무르 표범의 개체 수가 약 1.5배 증가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표범의 개체 수를 100마리까지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 화산 전체 면적의 60%가 표범의 땅으로 지정됐습니다. 우선은 지금 러시아와 중국 접경 지대에 남아있는 호랑이와 표범이 없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들이 이제 북한을 거쳐서 한반도에 호랑이와 표범을 복원할 수 있는 씨앗이거든요. 그 씨앗이 사라지면은 희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처럼 아무르 표범과 호랑이의 개체 수가 계속 늘어난다면 그들이 국경을 넘어 우리나라로 남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재 러시아 극동과 중국 헤이룽 장성 등 제한된 지역에서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의 호랑이와 표범.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호랑이와 표범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러시아 시호테알린에서 한반도 남단까지는 하나의 호랑이 왕국이었습니다.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서로 교류하면서 살아온 하나의 가족이었죠. 언젠가는 백두대간을 따라 우리 땅에 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호랑이와 표범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